안녕하세요. 정말 하늘신이 도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요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외치고 싶어서 이곳을 물어물어 찾아온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꽤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머리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경찰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시대라고 많이들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사람을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제가 사기를 당한 일은 아니고요. 정말 그럴 뻔했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주위에 현명한 분들이 없었더라면 글쎄요, 제가 지금쯤 어떤 소가리를 하면서 살고 있을지 감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서론을 너무 길게 잡고 싶지 않으니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났던 그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대단한 예비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저의 예비신랑과 저랑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로펌 앞 건물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제 직업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연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로펌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이 무척이나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길이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나 있었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사무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부분 바쁘니까 길을 잃은 사람에게 관심을 주거나 오지랖을 부리지 않곤 했는데 그날 제 예비신랑이 혼자 길을 헤매는 것을 보고 문득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예비신랑에서 어디를 찾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어디를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서 이쪽 저쪽을 오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소송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제일 좋은 로펌이 어디냐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인상이 상당히 호감형이었고 소위 말하는 꽃미남 스타일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저는 문득 이 사람의 사정이 궁금해졌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한 번쯤은 돌아볼 법한 외모를 가진 남자에게 끌리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시간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비신랑은 저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여자가 갚지도 않고 연락도 끊어버린 채 잠수를 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전 여자친구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액수가 꽤 크다고 하길래 대략 몇 천만 원은 되나 보다 하면서 살짝 조언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제가 소송까지 도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조언만 살짝 해드리자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는 형사사기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전 여자친구분께서 변제를 하겠다고 한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통화 녹음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그러자 예비신랑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냥 믿고 빌려주었던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그런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힘들 거라고, 그리고 상대방이 잠수인 상태라면 민사까지 걸어서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적어도 3년은 걸릴 거라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비신랑은 저를 보면서 약간 홀가분한 얼굴로 조언 감사하다면서 소송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제 조언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 명함을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소송을 맡기게 된다면 저에게 부탁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손을 내미는데 저도 모르게 명함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소송을 하나라도 더 맡으면 저에게 이익이 되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비신랑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얼굴이 무기라는 말이 있듯이 잘생긴 사람이 저에게 먼저 번호를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명함을 주고 하루 이틀 정도는 예비 신랑을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일이 너무 바빠서 까먹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서부터는 아예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비 신랑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사치레였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를 며칠, 뜬금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저는 직감적으로 그 연락이 예비 신랑의 연락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차 한잔하고 싶다는 말에 저도 줏대 없이 튕기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바로 좋다고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거 다 각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 덕분에 귀찮은 일을 덜게 되었다면서 수임료를 줄 순 없지만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바로 애프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매일같이 연락이 오게 됐고 저는 예비 신랑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연락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데이트도 하게 되었고 정이 붙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다 보니 일이 들쑥날쑥하고 바쁘기도 엄청 바쁜데 이 사람은 제가 하는 일을 전부 기다려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점점 깊게 빠지게 되었고 저는 이 남자와 함께하는 평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던 어느 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저희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사고로 한날 한시에 부모님을 모두 잃어버렸던 저는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시험조차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었고 방황을 오랜 시간 하다가 겨우겨우 변호사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친구들에 비해서 확실히 연차가 조금 늦은 편이라 굵직한 사건은 아예 맞지를 못하고 거의 신입사원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아무래도 33이나 먹었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제가 변호사로 생활한 지 시간이 꽤 흘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의 인식에 있는 변호사 연봉을 떠올리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다 보니까 상견례라고 할 만한 자리를 만들 구실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시댁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양손 무겁게 바리바리 좋은 것들을 싸들고 가서 시댁에 인사를 딱 드렸는데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던 예비 시모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니까 집 한 채 정도는 있겠지? 보시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그다지 넉넉한 건 아니라서 집을 턱턱 해줄 수가 없어서 말이야. 시댁을 한번 쓱 둘러봤는데 사실 낡은 연립주택 같은 곳에 살고 계셨었거든요. 외관이 별로 좋지 않아도 내부는 잘 꾸미고 사시겠지 했는데 사실 내부도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군데군데 낡은 흔적들이 보이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대놓고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하신 게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투룸 오피스텔이었는데 저도 물론 대출을 낀 전셋집이었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하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뼈가 있는 농담을 던지셨는데 그때는 그게 정말 생지옥의 시작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이라도 얻게 되면 우리들 살 방도 하나씩은 마련해 주는 거지. 언제까지 이런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할지 감도 안 온다. 저는 당연히 시작부터 합가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 시모가 저에게 분위기를 풀어줄 겸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눈을 뾰족하게 뜨면서 저한테 왜 웃냐고 자기 말이 웃기냐고 되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상해진 분위기에 저는 얼굴을 굳히면서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웃은 거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머님이 농담을 하시니까 웃었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비 시모가 완전히 정색을 하시면서 자기가 농담한 거 아니라고 웃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죠.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로 나중에 합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제가 그 시점에 연차가 쌓여가고 있었던 터라 사실은 같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결혼식 자체는 느긋하게 준비를 해서 올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결혼 후에 여자들의 생활이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보다는 가정에 집중을 해야 하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승진이 미뤄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리를 조금 더 굳건하게 굳힌 다음에 결혼, 그리고 임신과 육아까지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느긋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걸 보니까 다들 오랜 시간 천천히 준비를 해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또한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준비를 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먼저 결혼식 날짜는 상의해 본 게 있냐고 언제가 좋겠냐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결혼식은 하나하나 부부가 직접 정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일의 안정을 찾지 못해서 천천히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대충 1년 정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머님,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1년이나? 그런 건 나랑 상의한 부분이 아니잖아. 나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당신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말이야. 준비할 게 뭐 그리 많겠어? 대충 3개월 정도면 준비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웨딩 플래너니 뭐니 업체에서 전부 준비를 해주는데 뭘 그렇게 귀찮게까지 준비를 스스로 해. 3개월은 너무 급한 거 아닐까? 나도 아직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빨리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같이 사는 건 어때? 같이 살다가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은 보통 결혼식 올리고도 같이 살다가 신고를 하는 추세라던데. 당신 지금 나 못 믿어서 그래? 나한테 완벽하게 신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나 정말 이번 일로 너무 마음 상했어. 잠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말이야. 저는 예비 신랑의 말에 너무나도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안절부절하며 오해를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점점 예비 신랑을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좋은 걸 자꾸 미루려고 하는지. 그냥 하루빨리 해치워버릴까 하는 생각 말이죠. 예비 신랑과의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고 예비 신랑의 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앞당기자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만 제 변호사 생활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동료 변호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데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자 동료 변호사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민지 씨, 지금 예비 신랑분한테 혹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야? 급할 게 뭐가 있겠어. 결혼이야말로 물을 수 없는 신중한 건데 그냥 소신대로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세상에 남자가 민지 씨 애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놓쳐도 좋은 사람 또 찾으면 나온다니까. 그리고 얼굴밖에 봐줄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민지 씨가 아깝다는 말이야. 정말 친하게 지내는 동기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니까 제 팔랑귀가 다시 한번 움직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심을 굳히고 예비 신랑에게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고 신뢰를 운운해도 한 번뿐인 결혼식 잘 준비하고 싶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예비신랑은 제가 똥꼬집을 부리자 한 발 물러서서 알겠다고, 그러면 미리 약혼이라도 올리자고 하길래 시댁 식구들을 불러놓고 조촐하게 밥을 먹으면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약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에 저는 한결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었고 일과 사랑을 모두 얻었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혼식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비신랑이 저에게 결혼 전에 동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조용히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결혼 전에 동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했던 저는 예비신랑에게 그냥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예비신랑이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짐이 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서로의 습관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지 않겠냐고 저를 감언이설로 꼬여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시댁이 워낙 좁고 낡기도 했고 시부모의 신우까지 같이 사니까 예비신랑에게도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긴 했지만 저도 어차피 헤어지는 게 싫기도 해서 예비신랑의 짐을 저희 집에다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예비신랑의 장점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비신랑의 최대 장점은 말입니다. 집안 살림에 도가 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야근을 하는 날도 많았고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야식까지 챙겨주고 빨래나 청소도 다 해주더라고요. 분명히 너저분한 것들이 늘어져 있어야 하는 우리 집 구석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청결한 걸 보면서 정말 제 예비신랑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쓸고 닦고 제 취향에 맞춰서 음식도 해주고 어디서 이런 자상한 남자가 나타났을까 하면서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유롭게 집안 살림을 챙길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생겼고 저는 예비신랑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어떻게 되었냐? 여기서 출퇴근하는 거 너무 멀어서 힘들거나 하지 않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안 살림까지 신경을 쓰냐고요. 그랬더니 예비신랑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너 일 그만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잘 다니던 회사를 이렇게 뜬금없이. 잘 다니긴 무슨.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다닌 거지. 이제 결혼도 할 거니까 나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일단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해. 돈 더 주는 곳으로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들어간다면 우리 두 사람에게 잘된 일 아니야? 저는 예비신랑이 일단 계획이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이력서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저것 책도 들여다보는 것 같았는데 한 2주일 지나니까 그런 행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말로만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살림을 하고 탱자탱자 노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한 기분이 들어 예비신랑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취업을 할 것이며 제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내가 안 그래도 생각을 해봤는데 나 취직하지 말까? 나는 아무래도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전업주부의 삶도 바쁘고 힘든 건 마찬가지야.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대답은 알겠다고 잘만 하면서 정작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예비신랑을 보며 저는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쭉 집에서 놀고 먹는 생활을 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변호사라고 해도 잘 나가는 로펌에서 굵직한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이나 몇 억대 연봉을 받는 거지 저는 사실 급까지는 아닌 일반 변호사였으니까요. 같이 동거를 시작한 지 2달이 흘렀을 무렵 예비신랑은 저에게 생활비가 없다고 하면서 반찬도 사놓고 과일도 사놓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저에게 두 손을 내밀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카드를 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면서도 저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살림 자체를 어느샌가부터 예비신랑이 전부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카드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 덕분에 집안 살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바깥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집을 오로지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주고서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카드의 한도가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르륵 하는 진동 소리와 함께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싶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는데 글쎄 결제 내역이 수두룩하게 도착한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제일 마지막 문자는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카드가 도난이라도 당한 건가 싶어서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는데 무슨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결제 내역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일 황당했던 것은 휴대폰 게임 결제 내역까지 있는데 정말 알차게 3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카드를 사용할 사람은 예비신랑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예비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사용처를 물어볼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회피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장 본 거는 우리가 먹을 음식 재료들이고 백화점은 내가 옷이 없어서 옷 좀 몇 벌 샀어. 근데 사는 김에 나도 아들이니까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당신 카드로 부모님 선물도 좀 샀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면 당신도 좋은 거 아니겠어? 미안하고 내가 꼭 취직해서 이거 다 갚을게. 당신한테도 잘할게. 휴대폰 게임 내역은 뭐야? 그것도 그 카드로 결제됐어? 몰랐어. 미안해. 휴대폰 소액 결제로 계산한 줄 알았는데. 그 변명을 저는 그냥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한도야 낮추면 그만인 것이고 예비신랑이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다고 했으니까요. 예비신랑 말대로 시부모에게 선물을 사줘서 점수를 따게 된다면 저에게도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변명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이유를 대면서 한도 300만 원을 꽉 채워 사용을 했고 저도 한 달에 버는 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의 카드값을 매달 내긴 무리라는 생각에 한도를 120만 원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면 20만 원 정도는 용돈으로 사용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비신랑이 그걸 알고 나서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카드 한도를 120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어? 당신 돈도 넉넉하게 벌면서 나랑 우리 집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내가 꼭 취직해서 갚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고작 그 돈이 아까워서 120만 원으로 한도를 줄여? 내가 그 카드 줄 때 분명히 생활비로 사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생활비보다는 당신이 사치하는 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아서 줄인 거야. 2달 동안 생활비로 쓴 돈을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되길래 나머지 돈은 커피라도 사 먹으라고 내버려 둔 거고 나는 당신이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질 줄 몰랐어. 정말 화가 난다.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걸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저는 도대체 예비신랑이 왜 저에게 화를 내면서 따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삐진 티를 내길래 일단은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비신랑의 논리는 엉뚱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져준다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됐습니다. 저를 완전히 호구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동거를 한 이후에 시댁에서는 저에게 변호사 며느리를 뒀으니까 앞으로 살맛 나겠다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시고는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시부모님을 향해서 소리를 조금 높여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차가 많이 쌓이지 않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버는 돈이 무척이나 한정적이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1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이라도 붙는다고 치면 5년이면 6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임신이라도 하게 된다면 필요해질지 모르는 돈이잖아요. 저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리거든요.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도 앞으로 연차가 쌓이면 점점 더 많이 벌 거 아니니?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임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너네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있을 만한 거 다 있는데 뭐 한다고 효도하는데 돈을 아끼는 건지 잘 모르겠다. 너 부모님도 없는데 우리한테 잘하면 나중에 다 피와 살이 되는 일인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다음 달부터 무조건 100만 원씩 입금을 하라고 막무가내로 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비 신랑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시부모의 말처럼 저한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닌데 시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 말이 저에게 조금 상처로 찔리기도 했고 일도 그만두고 제 카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저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너무나도 행복한 동거고 결혼 준비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삐걱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에게는 철이 상당히 없는 예비 신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예비 신우가 쐐기를 박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새언니가 변호사씩이나 되는데 나한테 명품 가방 하나만 주면 안 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변호사들 다 명품백 들고 다니던데 언니는 몇 개 있어? 제가 또 아쉽게도 명품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이 없었거든요. 다른 변호사들도 저에게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지만 저는 그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우에게도 그냥 솔직하게 명품 가방 같은 거 없다고 관심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비 신우가 어쩌면 여자가 그런데 관심도 없냐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언니 변호사가 그런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녀야 와, 이 사람 능력이 좋구나, 이런 가방도 들고 다니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 골라줘야겠네. 나랑 백화점 가서 하나 사자. 사는 김에 내 것도 하나 사주면 너무너무 좋고. 그게 부담되면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면서 쓰면 되지. 예비 신우의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느껴지는 덕분에 저는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랬더니 이 철없는 예비 신우가 저한테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나도 쪼잔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써 시댁과 예비 신랑의 만행을 무시하려고 애를 쓰면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 결혼이랑은 왠지 거리가 멀게만 느껴져서 다시 한번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재정비를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점심시간에 잠깐 사무실 앞으로 나와봐라. 내가 지금 너네 사무실 건물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얼추 시간이 맞겠다.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급하게 일을 끝내놓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예비 시모를 만나러 나갔는데 그 자리에 예비 신우랑 남편도 같이 와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왜 총출동을 한 건가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 보니까 저랑 갈 데가 있다면서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부동산인가 했는데 글쎄 너무 자연스럽게 예비 시모가 자리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오라는 말에 가보니까 웬 상가 건물을 하나 보여주는데 보증금 3억에 월세 200만 원짜리 자리라며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저 사무실 개업할 생각 없는데. 에? 계약하실 분이 오실 거라고 해서. 어때? 이 자리 좋아 보이지? 역도 가깝고 유동인구도 많고 말이야.
갑자기 예비 시모가 끼어들어서 상가 조건이 참 좋다며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속셈인가 싶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나랑 내 동생이랑 카페라도 하나 차려볼까 싶은데 이 자리 계약 좀 해주면 안 되나 싶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려고 하니까 영 안 되겠더라고. 근데 우리 둘 다 백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지 뭐야? 당신 이름으로 받아서 하나 차려보려고. 대출만 한번 받아주면 우리가 제대로 돈 벌어서 꼭 갚을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그 포화 상태인 곳으로 뛰어들겠다는 거야? 언니, 요즘 카페는 인테리어만 잘해두면 장사 다 잘 된대. 우리가 엄청 돌아다녀 봤는데 이 자리만큼 좋은 자리를 못 봤다니까. 여기서 커피 장사하면 무조건 월에 몇 천만 원씩은 벌걸? 그러면 대출 받는 것도 금방 갚을 수 있어. 변호사 좋다는 게 뭐야. 사기당할 염려도 없고. 그러면서 마치 제가 계약을 당연히 해줄 것처럼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소중한 점심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저라고 그렇게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미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요. 그래? 그럼 주변 변호사들한테 좀 빌리면 안 되나? 누가 3억이라는 돈을 턱턱 빌려주겠어. 능력이 있으면 당신이 친구들한테 빌려서 차려. 저는 그 말을 뒤로 사무실로 돌아왔고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예비 신랑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에게 카페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연애할 때 만나던 예비 신랑과 지금의 예비 신랑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만 보면 돈 타령에 뭐 하나 더 뜯어먹을 게 있나 없나 불을 밝히는 모습까지. 백수로 살면서 제 등골을 쭉쭉 빼먹는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렇게 슬슬 정을 떼고 있었던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여자 3명이 찾아왔는데 아주 비장한 얼굴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재 아시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듣고 찾아왔는데. 김민재가 바로 제 예비 신랑의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예비 신랑의 이름을 꺼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오신 거냐고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여자 3명이서 서로 앞다투어 자기 할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냐면요. 김민재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가 돈을 뜯긴 피해자입니다. 제가 그 인간한테 빌려준 돈이 글쎄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돈만 뜯겼으면 다행이게요. 저는 김민재 아이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책임질 것처럼 굴더니 출산이 임박해오니까 잠수를 탄 거 있죠. 이미 아이를 지우기에는 늦은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출산까지 한 다음에 친자 검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친자 확인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친자일 확률이 99.89%라는 정확한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보면서도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예비 신랑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현실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어서 소송을 하고 싶어요. 저는 김민재랑 사귀던 도중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부모님이 암에 걸렸거나 뭐라나?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암 수술비 1,000만 원, 그 뒤에는 입원비 700만 원, 약값 300만 원, 별별 거 다 합쳐서 총 2,700만 원이라는 돈을 뜯겼어요. 당연히 저희들 모두 그 돈도 돌려받고 싶고 제대로 콩밥 먹이고 싶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모든 여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뒤 돈을 갚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완벽하게 잠수를 타버린 사기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랑 사무실 앞에서 만났을 때 자기가 돈을 받아야 해서 소송을 한다 어쩐다 했던데 알고 보니 자기가 돈을 빌리고 튀어서 걱정이 되어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회사가 어딘지 알고 있었던 여자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그만둔 것이고 통장 또한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어봐야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니 돈을 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일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동안 제 카드를 사용하면서 지내고 있었으니까 추적을 당할 염려도 없었고
시댁에서 나와 저희 집에 들어온 것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작정을 하고 여자들의 등을 쳐먹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발 빼시고 아니면 어떻게든 받아내세요.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대로 미움으로 살 수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증거들을 전부 들이미는데 제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기를 당한 여자들도 반반한 얼굴에 속아 모든 걸 다 내어준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 딸들도 아니었고 하나같이 어렵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그녀들의 등을 쳐먹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지냈다는 게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애까지 두고 도망을 가다니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저는 그 여자들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소송장을 써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서 예비 신랑이 없는 틈을 타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모든 짐을 정리해 시댁으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시댁에서 카페를 창업할 이야기를 하겠다며 룰루랄라 나간 사이에 여자들을 불러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이 제 카드로 샀던 옷들이나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전부 중고거래를 하는 사이트에 올려버렸습니다. 제 카드를 참 알차게도 썼더라고요. 비싼 브랜드의 옷부터 신발까지 전부 다 중고 사이트에 올렸더니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들고 왔던 짐 중에서도 비싸 보이는 노트북이라던가 시계라던가 하는 물건들도 전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물건들을 팔아서 나오는 돈이 소액일지 몰라도 예비 신랑의 전 여자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고소 고발과는 별개로 양육비 청구 소송 또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친자 확인서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성을 띠는 소송은 아니지만 이 인간이 정말 사람이라면 자기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창 카페를 오픈할 생각에 신이 나 있던 시댁 식구들은 소송장을 받자마자 저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집에 찾아왔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쉬지 않고 연락이 왔으나 저는 이미 집을 나와서 레지던스를 얻어서 잠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가는 예비 신랑이 어떤 횡포를 부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은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명색의 변호사 남편이 될 사람인데 이런 지저분한 일에 걸리면 안 되지 않겠어? 내용이 말이다. 우리 아들이 전에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다 오해고. 민지 씨 짐 오늘 용달차에 싣고 시댁으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소장에 찍힌 변호사 이름 못 보셨나 봐요? 오해? 오해는 무슨? 예비 시모는 소송장을 다시 한번 살피다가 피해자 변론인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이상한 여자들의 꿰매 넘어가서 이런 일을 벌여. 그 여자들이 우리 아들을 모함하는 거라니까. 모함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모함입니까? 거기 보시면 변제 금액의 피해 보상까지 보이시죠? 깜빡 속았지 뭡니까? 글쎄 애까지 딸린 남자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반반한 얼굴에 속아서 돈 주고 마음 주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려준 그분들께 절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변호사를 건드렸으니 당연히 그만한 죗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법적 공방에서 돈이 없어 변호사를 준비하지 못한 예비 신랑 쪽은 개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반론을 해보라고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변론 기회를 전부 놓쳤고 피해자들이 아닌 저에게 계속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판사는 예비 신랑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죄질이 나쁘며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피해를 입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법정 구속이 그런 사건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판사님도 괘씸하셨던 것인지 바로 법정 구속을 때리시더라고요.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예비신랑을 보면서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예비신랑은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혼인빙자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아이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판결과 20살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총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병원비 명목으로 뜯어낸 돈 3,700만 원과 피해 보상 금액 500만 원까지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께서 판사봉을 땅땅땅 치는데 피해자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분들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런 사기꾼과 헤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후 법정 구속이 된 예비신랑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예비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엉엉 울면서 빌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벌금이 무려 2억 가까이 된단다, 2억. 우리 살림에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으마. 응? 이 늙은이가 이렇게 부탁한다. 앞으로 욕심도 부리지 않을게. 이대로 끝인 줄 아셨겠지만 아직 김민재 씨가 쓴 제 카드값도 남아있거든요. 알차게 사용한 800만 원도 받아낼 건데요. 그 이후에 저는 그 인간과 연관이 된 모든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꼼짝없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 낡은 연립주택까지 팔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오갈 곳이 없어서 친척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하던데 아주 꼴이 좋게 된 거죠. 연립주택 판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까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정 이자가 붙으면 갚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아마 급한 불부터 빠르게 끄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또 새롭게 법의 무서움과 공정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자 등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살았으면 하는 게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부탁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